네, 안녕하세요. 운동생리학 강의를 맡게 된 김종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고요. 앞으로 이 시간부터 우리가 15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운동생리학을 한번 함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주차죠. 우리가 이제 운동 생략을 이제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번 그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첫 번째 시간에 좀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해부학과 생리학의 그런 태동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해부학과 생리학의 이제 발달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운동 생리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부학과 생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19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운동에 의한 신체 반응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제 우리가 산소 섭취량, 그 다음에 심박수, 그러니까 산소 섭취량, 그러니까 산소를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산소 섭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유산소 운동 그런 능력을 알아보는 하나의 변인으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심박수,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예를 들면 심장의 박동수에서 운동을 했을 때, 과연 심박수가 어디까지 증가되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체온, 우리가 저강도 운동,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그런 체온의 변화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환율. 발환율은 한자가 이제 그 땀 한자입니다. 한자로 보면은 발은 이제 일으키다. 그러니까 땀이 발생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인 그런 측정과 관찰 등에 이제 좀 국한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이제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트렌드에 맞게 간다, 그런 얘기가 있듯이 이 학문도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운동 생리학도 이제 이런 것들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 환경.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지금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주 더운 환경, 그렇죠? 아니면 아주 추운 환경, 이런 것들, 아니면 아주 평지가 아닌 아주 고지대에서 하는 그런 운동, 그 다음에 아니면은 우리가 평지가 아닌 물속 수중에서 하는 그런 운동, 또 아니면은 우리 지구가 아닌 우주에서 무중력 상태에서의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이런 운동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었을 때 우리 신체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으로 점차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그런 쉽게 말하면은 운동 생리학과 그런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학문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포츠 생리학, 그렇죠? 그 다음에 영양학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레이닝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을 섭취한다거나 아니면 운동 보조물을 섭취한다거나 여러 가지 비타민 이런 것들, 운동 생화학, 그렇죠? 그 다음에
환경생리학,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또 인체 그런 생리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알아보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운동 처방,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개인별로 맞춰서 우리가 개인에 맞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스포츠 의학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학문들이 이후 점차 이렇게 발전하고 좀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학문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부학과 생리학, 특히 이제 해부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게 좀 뭐 아주 디테일하게 나가는다기보다는 여기 이 과목과 좀 맞는 그런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이제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체 구조라는 것은 이제 책 제목입니다. 이게 바로. 자, 그래서 1543년도에 안드레아 베살리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거의 이제 대표서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책 제목이 바로 인체 구조에 대해서, 인체 구조 이런 발간하면서 이 해부학과 생리학의 그런 연구, 미래 연구의 방향을 많이 이제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1543년도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시대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14에서 16세기.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의학의 아버지 너무나 잘 알죠? 바로 뭐 히포크라테스. 그래서 실제 뭐 해부학이라는 용어를 뭐 처음 뭐 이렇게 소개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여러분들 뭐 관련된 뭐 저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는 뭐 이런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해부학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유명한 아주 철학자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도 이게 뭐 철학만 한 게 아니고요. 이 해부학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사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동물 해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요. 자, 그래서 이 안드레아 베살리우스라는 학자가 이런 인체 구조라는 책을 발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해부학과 그 다음에 이런 의학 이런 학문들이 결과적으로 뭐야 새로운 하나의 이제 장을 열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뭐 우리가 인체 해부도 하면은 여러분들 뭐 그래도 많이 떠올리는 장면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인체 해부도 이런 것들이죠. 어쨌든 이 안드레아 베살리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인체 구조에 관한 책을 발간하면서 좀 그 당시에는 좀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살리우스라는 학자가 이 책이 교재가 인체 여러 기관을 이런 해부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해서도 함께 기술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런 그 장을 열었다. 해부학과 그 의학의 그런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인체의 구조에 관한 책을 그 이후에 이제 뭐 미카엘 포스터라는 그런 학자가 자, 이 인체 구조에 대한 책에 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대 해부학의 그런 시작임과 동시에 현대 생리학의 효시다라고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라고 소중한 그런 하나의 이제 가치가 있는 그런 책 교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14세기 동안의 연구 결과에 대한 결론인과 동시에 현대 르네상스 시대의 실질적인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제 뭐 획기적인 하나의 이제 뭐 우리가 그 어떤 이벤트 사건을 보면은 이런 뭐 해부학자들은 이 특히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현미경의 발견, 이게 상당히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제 획기적인 발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660년경에. 예,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과학자 앤톤 반 레벤후크, 흔히 이제 뭐 레벤후크라고 이제 후크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 학자가 이제 현미경을 이제 쉽게 말하면 만들었습니다. 예, 그 전까지만 해도 뭐예요? 우리가 뭐야? 손에 뭐가 묻었지만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현미경을 발명함으로 인해서 좀 더 뭐야 깊숙이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죠.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근육에서의 그런 근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전까지만 해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근육의 그런 수축 과정 이런 것들을 아예 몰랐습니다. 근데 바로 네덜란드의 과학자 앤톤 반 레벤후크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바로 현미경을 발명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다라는 것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안드레 베살리우스라는 학자가 이제 인체의 구조라는 책을 발간했다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바로 디표제입니다. 예, 혹시 이게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그 책의 그런 배경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 그 당시만 해도 이 그 사람을 해부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쉽게 해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사람에 대한 해부를 한다는 것은 뭐 금기시 됐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이게 이제 뭐 공개적인 아닌, 약간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음지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이게 그 사망을 해서 매장을 한 그런 그 사체들을 이제 이렇게 몰래 이렇게 그걸 파내가지고 이렇게 해부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았다. 사람을 해부한다라는 게. 예. 그럼 해부해봤자 우리가 뭐 동물 정도 이렇게 해부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이 인체의 구조에 대한 안드레 베살리우스라는 학자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디표지의 그 그림의 내용은 뭐냐면은 실제 이제 실험실에서 해부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음지에서 양지로 어떻게 되면 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해부학을 이제는 어떤 사람의 이제 어떤 음지에서 음습한 곳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탈피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살리우스의 그럼 해부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뭐 리얼하게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했다, 묘사했다. 그 다음에 또 뭐 되게 충실하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자료는 이제 뭐 실험실이 아닌 자연 속에서 밖에서 이제 이렇게 실제 묘사된 것을 뭐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뭐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해부 그 자체만 표현한 게 아니고 어떤 뭐 이 인간에 있어서 이런 뭐 고통이라든지 뭐 죽음 이런 것들도 같이 이런 감정 표현을 이렇게 좀 묘사했다라는 점에서 좀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그림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